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과학기술 문화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할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과학기술 관련된 콘텐츠를 한 2년 정도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것과 콘텐츠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에는 과학기술 콘텐츠의 트렌드, 과학기술 CSR 사업에서 과학기술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사례를 보고 그에 맞는 콘텐츠 트렌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유튜브가 지금 가장 독보적인 플랫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알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정말 과학기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느꼈던 것,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 팁으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과학기술 콘텐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콘텐츠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콘텐츠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막상 콘텐츠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딱히 이렇게 명료한 대답을 내리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이유는 콘텐츠가 보통 백과사전적인 정의로는 각종 매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콘텐츠의 제공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생산, 소비, 유통 과정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개념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범위도 넓어졌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는 현대에서는 정보가 담긴 저작물과 창작물의 형태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과학기술 CSR에서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학기술 CSR에서는 우선 제가 네트워크에서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henkel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henkel 코리아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접착제 관련 사업이었는데요. 이 자신들이 가진 접착 기술을 이용해서 음식으로 만든 친환경 접착제로 과자집 만들기 키트를 만들어서 지역 아동센터에 유튜브 영상과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유의미한 교육 콘텐츠를 자신들이 가진 과학기술 콘텐츠로 소화시킨 것이 과학기술 CSR에서 콘텐츠의 사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술 CSR 활동은 목적이 크게 4가지로 나뉘던데 이것들을 제가 다 아우르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의 통일된 말로 과학기술을 하나의 문화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쉽게 전파하는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학기술 콘텐츠가 어떻게 변화하였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일단 기존의 과학기술 콘텐츠가 어떤 형식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과학기술 콘텐츠들은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 그리고 과학 도서, 과학 영화, 과학 다큐멘터리처럼 이런 것들이 기존의 주요 과학기술 콘텐츠 포맷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졌다는 것인데요. 웹툰이나 웹소설, 유튜브의 영상 콘텐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카드 뉴스처럼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지금 쏟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콘텐츠들과 지금 디지털 콘텐츠들의 차이를 보면은 이 과학기술 콘텐츠가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콘텐츠들은 조금 진입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저희가 비용도 지불해야 됐고 약간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기에는 비용과 시간과 그리고 사전 지식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조금 진입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소비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고 거의 무료에 가깝게 줄어들고 굉장히 접근성이 강해졌다. 그것이 과학기술 콘텐츠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예전에 이런 과학 잡지나 과학 서적, 과학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일종의 권위자가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한 형태였다면 지금의 디지털 콘텐츠들은 굉장히 소비자들도 얼마든지 콘텐츠를 생산하고 굉장히 쌍방향적인 성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 콘텐츠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증가했다는 게 아주 큰 포인트인데요. 그러면서 이 과학기술 콘텐츠의 소비자들의 변화도 한번 볼 수 있겠죠. 지금 콘텐츠의 소비자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MZ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이 디지털 콘텐츠를 가장 잘 활용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그런 용어인데요. 1980년대 출생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MZ세대 특성을 잘 아는 게 이 콘텐츠 트렌드에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적합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 MZ세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MZ세대는 가장 큰 특징이 디지털 기기에 매우 친숙하다는 겁니다. 특히 Z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컨텐츠에서 굉장히 사용의 범위가 넓고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Z 세대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 그에 맞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일단 두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이 이 MZ 세대는 탑다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이나 과학 다큐멘터리처럼 굉장히 일종의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콘텐츠들을 굉장히 원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뒤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핵심만 담긴 간결한 콘텐츠를 선호하는 성향. 이 성향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향은 바로 숏폼 콘텐츠의 유행에서 나타납니다. 이 숏폼은 짧은 유형의 콘텐츠라는 건데요. 사실 얼마나 짧은지는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리자면은 Z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틱톡은 보통 15초 정도의 영상, 길어도 1분 미만의 영상을 이용해서 하나의 놀이 문화를 형성한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틱톡 플랫폼이 MZ세대가 숏폼 콘텐츠를 원하는 것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 틱톡처럼 굉장히 짧은, 이 정도로 짧은 콘텐츠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지금 콘텐츠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굉장히 우리 기존의 긴 영상의 긴 호흡의 콘텐츠가 아니라 핵심만 담긴 간결한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콘텐츠의 유형도 그래서 이미지와 사진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콘텐츠의 유형도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야흐로 영상 플랫폼이 대세인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T 서비스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영상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유튜브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팁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과학기술 콘텐츠에 조금 더 적합한 콘텐츠를 만드는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플랫폼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해해야지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자신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쌍방향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유튜브에는 콘텐츠가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몰린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 양이 80년이 넘는 영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 플랫폼인 이 유튜브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은 유튜브가 어떤 콘텐츠를 가치 있는 콘텐츠라고 여기는지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유튜브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하는데, 유튜브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회수나 영상의 퀄리티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은 시청자가 그 영상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인데요. 머무는지인데 사실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도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은 영상은 그 영상이 시청자가 원하는 니드를 뭔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영상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가치 있는 콘텐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시청자를 영상에 묶어두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많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핵심과 간결한 콘텐츠, 그래서 시청자들이 떠날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과 간결을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세 번째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유튜브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들은 러닝 타임이 짧다는 겁니다. 일단 유튜브의 시청자의 시청 방식이 짧은 콘텐츠를 굉장히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로 시청하는 게 증가한 것도 이 유튜브 콘텐츠를 짧은 콘텐츠를 연속적으로 시청하는 거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러닝 타임이 아주 유튜브의 큰 특징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긴 호흡의 콘텐츠가 아니라 전문성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정말 핵심과 간결한 영상이 담긴 그런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플랫폼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 콘텐츠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콘텐츠를 선정할 때는 제가 너무 뻔한 말이지만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써놨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뻔한 것 같지만 사실 유튜브
대부분의 유튜브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이 선택과 집중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첫 번째로 제가 핵심 주제를 선정할 것을 정말 강조드리는데, 이 과학기술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가진 정보나 어떤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넣다 보면은 굉장히 영상이 방대해지고 영상의 확실한 주제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는 그런 많은 정보가 유익할 수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는 소비자들이 정말 하나의 정보, 핵심적인 정보를 원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하나의 콘텐츠에 넣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에서는 여러 정보가 들어있는 긴 영상보다는 하나의 영상에 하나의 정보만 든 짧은 영상 여러 개가 더 알맞는 콘텐츠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콘텐츠 선정할 때 타겟을 선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콘텐츠 마케팅의 기본이 바로 타겟 선정인데, 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는 타겟 선정에서 굉장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만드는 영상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상인데 토크쇼 형식으로 어른들이 볼 만한 영상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길을 잃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타겟을 선정해 두면은 더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과학기술 콘텐츠의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과학기술 콘텐츠에 제가 마음대로 카테고리를 정한 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키워드를 넣고 이 상위 카테고리를 뽑아봤습니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걸로 뽑았더니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순수 과학과 흥미로운 정보, 실험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순수 과학 같은 경우는 순수 이론, 과학 이론이나 새로운 과학 기술을 다루는 채널, 안될과학 같은 채널이 있을 것 같고, 흥미로운 정보는 시청자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한 대답 같은 사물궁이 같은 채널이 있겠죠.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실험이나 재밌는 실험, 그런 공돌이 용달 같은 채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카테고리가 제가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선정할 때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집중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보통 이런 기관이나 기업 영상들을 만들다 보면은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전부 아우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도 잡지 못하고 굉장히 방대한 영상, 핵심과 간결해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를 선정할 때 카테고리를 하나 정하고 그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선정했으면은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력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가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킬링 포인트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킬링 포인트는 시청자를 유입시킬 요소가 반드시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콘텐츠의 바다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 콘텐츠를 시청자를 유입시킬 콘텐츠의 킬링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킬링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이 킬링 포인트가 바로 썸네일과 제목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썸네일과 제목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노출 클릭률과 상관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노출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노출 클릭률이 중요한 이유는 유튜브가 시청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을 때 얼마나 많은 클릭을 유도하냐, 그게 바로 노출 클릭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노출 클릭률이 영상의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좌우되는 그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그 노출을 받을 수 있는 클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썸네일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썸네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 썸네일에 바로 킬링 포인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썸네일에 킬링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은 점은 일단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하는 전략이 먼저 이 썸네일과 제목을 정하고 영상을 제작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썸네일과 제목을 먼저 제작하고 먼저 정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면 좋은 점은 이 썸네일과 영상 내용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썸네일에 알맞은 영상이 제공되는 거고 시청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영상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도 따라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썸네일과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는 이전에 1번에서 정했던 킬링 포인트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자면은 이 썸네일과 제목을 정할 때 특히 과학기술 컨텐츠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키워드를 반드시 넣어주길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기업에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제가 먹이사슬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굳이 제목을 반드시 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런 아무 상관없는 걸로 꼭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학기술 콘텐츠만큼은 굉장히 키워드로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 사람들이 그 영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튜브란 이런 프레임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려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방송이나 다큐멘터리의 프레임을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하는 실수가 이 기승전결이 완벽한 구성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기승전결은 전혀 매력적인 전략이 아니란 거죠. 오히려 기승전결보다는 이렇게 서론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영상이 훨씬 더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MZ세대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빠르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형태에서 저희가 기승전결을 다 지키다 보면은 앞에서 필요 없는 영상들만 보다가 결국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시청을 종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준비한 킬링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을 꼭 지키지 마시고 본론을 먼저 하는 전략이 더 좋다. 혹은 차라리 기승전결보다 결승전결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팁을 말씀드린 건데요. 조금 더 제가 정말로 이 과학기술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느꼈던 것들, 정말 여러 기업이나 기관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앞에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보통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건데 저는 과학기술 콘텐츠만큼은 정말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과학기술 콘텐츠들은 학문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이 앞에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시청자의 이탈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킬링 포인트를 앞에 5초 정도 먼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데 닭발 해부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닭발 해부에 대한 영상인데 닭발 해부하는 모습까지 시청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초 정도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닭발 해부의 중요한 포인트를 5초 정도 먼저 보여주고 바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바로 이론을 설명하고 바로 해서 저는 영상을 보통 5분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서는 정말 간결한 콘텐츠를 원하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먼저 하이라이트로 보여주신다면은 그 뒤에까지 시청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제가 여러 기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이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제발 좀 이용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기관에서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항상 부탁이 따로 들어옵니다. 어떤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어떤 기관의 위치나 혹은 이 영상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항상 넣어달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그런 걸 넣는 순간 유튜브에 적합한 콘텐츠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어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때는 만약에 실험 콘텐츠를 만들면은 밑에 이 사진처럼 실험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험 콘텐츠를 보러 온 사람들은 이 실험 재료까지 보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재료 같은 것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적어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정말로 궁금했던 사람들은 이 댓글이나 그런 것들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적어 놓으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런 걸 잘 찾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영상을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적인 요소들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카메라 앵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대부분의 시청이 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굉장히 큰 앵글은 주제가 무엇인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 콘텐츠의 주제는 과학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과학기술 콘텐츠의 전체적인 이 사람까지 보여주다 보면은 그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화면에서 본다는 걸 생각하시고 항상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보고 싶어 하는지에 집중해서 영상을 제작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건 뭐 필수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보통 이 과학기술 콘텐츠를 만드는 지금 채널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출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채널에도 제가 출연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 과학기술 콘텐츠의 주인공은 정말로 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콘텐츠라고 무조건 사람이 나와서 그 과학기술 설명할 필요가 아니라 사람이 나오지 않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트렌드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연예인같이 익숙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관 유튜브나 기업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해오면서 만들었던 과학기술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 문화화를 위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는 의미는 킬러 콘텐츠란 어떤 미디어를 먹여 살리는 핵심 콘텐츠를 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초창기에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킬러 콘텐츠 하나가 이 닌텐도 스위치의 판매량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과학 기술의 문화를 아주 큰 문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겠다 하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유튜브는 굉장히 끝물이다, 시작하기 아직 멀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 콘텐츠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기술은 굉장히 아직도 시작 단계고 여러분들이 아직 도전해서 같이 황금기를 열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기술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